암은 나을 수 있다는 보장만 있으면 한번 알아볼 만하다. 두세 상을 살 수가 있다. 이제 우리 암 환자들이 안녕하십니까. 나으라무원 원장 문창식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통합의학을 가지고 암을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현재도 이 강동 쪽에서 암 환자들을 보는 그런 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상 여러분들한테 암에 관한 제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그다음에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정확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또 암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팁들을 설명을 하는 그런 항상 정확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기라든지 이런 거 걸리면은 뭐 바이러스 질환이고 또 가볍게 나을 수 있는 병이잖아요. 그런데 암이라고 하는 병은 사실 중한 병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잘못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이런 병인데 암에 관한 부분이 치료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리고 다양한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환자가 본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치료 방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 또 만약에 다른 사람이 똑같은 상황을 놔두고 다른 치료를 해야 된다 했을 때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내 몸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내가 암에 대해서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게 되면 전혀 내가 어떤 결론을 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후회를 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암 환자들한테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알아야 어떤 내가 치료 방향을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그리고 또 어떤 그 치료가 나한테 권했을 때 내가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나한테 이게 맞다 안 맞다. 나는 이쪽보다는 이쪽이 하는 게 낫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치료 방법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여를 해요. 왜냐하면 치료가 나는 경제력이 약한데 너무 나한테 부담스러운 치료를 권유를 했다. 이런 부분들을 모른다면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나는 뭐 집을 팔든지 뭐 어쩌든지 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런 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내가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이게 아니라도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찾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환자 자신에 대한 병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암은 그만큼 어려운 병이니까 더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감기 같으면 바이러스 때문에 들었다. 공부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암은 워낙 여러 가지고 치료 방법도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힘드시겠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깊은 암에 대한 아주 깊은 학문적인 부분으로 공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개요를 알아서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거야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 저는 항상 암은 암이란 말을 씁니다. 암은 알아야 된다 해서 암 그걸 꼭 실천하도록 권합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제 총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암은 일단 우리가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치료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이 부분을 생각을 해요. 그거는 당연히 요즘에 현대의학적인 방법이 이제 기본적인 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자 한번 보세요. 암은 보통 우리 암이 하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암 세포는 10년에서 15년 전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년에서 15년 동안 자라나서 검사상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에는 이 암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즉 가장 큰 게 면역이에요. 그러면 이런 면역에 대해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여야 되는데 우리 환자 경우에는 이런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이지 못했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 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죠. 어느 부분이 취약한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암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옆에서 유전자에서 우리 DNA에서 어느 신호를 받고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DNA 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작동된 거거든요. 필요한 만큼만 신호를 줘야 되는데 너무 많은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또 신호를 이게 줘야 될 상황인데 또 안 줘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호가 잘못된 거
그러면 이것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암이라고 하는 게 우리 그 대학에 있는 암을 다루는 교수님들이 가장 힘든 게 암세포를 배양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만큼 암을 키우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환자들은 자기 몸 안에서 암을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내 몸 안에서 어떤 환경이 되었기에 이게 암을 키웠느냐?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환경을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알아야 돼요. 환경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스트레스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또 생활 습관도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내 주변 환경에서 어떤 뭐 미세먼지라든지 매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우리가 접촉하는 발암물질도 담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음식하면서 나오는 연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영향을 다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암은 우리 세포 안에 하나의 세포에서 암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세포에서 일단은 DNA, 유전자의 변이가 와야 돼요. 근데 이 변이라는 게 우리 환자분들이 이걸 오해를 하더라고요. 유전병하고 유전자 변이하고 오해를 해요. 암은 유전병은 아닙니다. 유전병이라는 것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병을 내가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유전자가 변이가 고장이 난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변이라고 하니까 유전병을 생각하는데 여기서부터 고장이란 말을 쓸게요. 고장이 나서 오작동을 해서 이렇게 막 빨리 성장을 해야 되는 경우는 어때요? 하나가 손상을 입었으면 하나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가 고장났는데 10개를 만들어라는 신호를 준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고장난 놈들을 죽여야 될 유전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놈이 이게 그 유전자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암세포가 어떤 세포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노화가 됐거나 손상을 입어가지고 이제 제거를 해야 될 이런 세포들을 이 유전자가 활동을 못해서 못 죽이는 경우, 이제 이게 이제 암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유전자 손상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세포 안에서 만들어지는데 가장 만들어지는 역할을 하는 게 미토콘드리아에서요.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에너지를 만들어요. 근데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에너지를 만들 때 산소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산소를 이용하는데 이 산소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에너지를 만들고 부산물로 산화물이 만들어져요. 이 산화물이 나중에 많아지게 되면 이 미토콘드리아에 손상을 주고 또 세포막도 손상을 주고 심지어는 이제 핵에 있는 유전자들을 손상을 주게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암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산화물을 빨리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해독이에요. 해독.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세포 안에 해독이를 하면은 산화물을 제거하는 걸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산화물을 제거를 하려면 산화물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또 아니면 청소가 잘 돼야 돼요. 이거 다 해독이거든요. 청소가 잘 돼야 되는 것은 대개는 세포 안에 물이죠. 그래서 세포가 탈수가 되거나 아니면은 안에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됐을 경우에 이런 이제 암으로 여기에서 이제 진행을 많이 하는 거죠. 항상 하나의 세포에서 산화물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암은 예방하는 차원에서 암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안 만들어진 상황에서도 해독이 중요하고, 또 암이 발생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정상세포가 암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진행하지 않도록 또 해독이 필요하고, 또 암이 악성으로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도 해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암에 있어서는 해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발전소예요. 발전소. 그래서 우리 몸에는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세포가 있으면 세포 안에 세포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만드는 에너지 시스템이 하나 있고, 또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시스템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세포질에서 만드는 에너지는 우리 화력 발전소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미토콘드리아는 어떻게 보면 원자력 발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포질에서 만드는 에너지 시스템에 비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드는 에너지 시스템은 한 18배 정도의 성능이 더 세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한마디로 우리 몸의 발전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발전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산화물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일반적으로 보통 세포 하나에 한 3,000개에서 4,000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해독하면은 되게 이제 간 해독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간 해독. 그런데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해독 기관은 간이 맞아요.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이라든지 또 약이라든지 또 기능식품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 이런 부분들을 거의 대부분 간에서 하죠. 그래서 간이 제 1번으로 중요한 기관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기관이 이제 신장, 콩팥이죠. 그런데 간하고 콩팥하고는 작용이 약간 다른 게 대부분 간은 지용성 물질을 해독하는 게 간에서 해요. 그리고 수용성 물질을 해독하는 게 신장에서 해요. 그래서 두 개의 기관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해독하는 기관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우리가 피부 있잖아요. 피부도 일종의 해독 기관이거든요. 우리 땀 많이 흘리면 냄새 많이 나잖아요. 네, 땀 많이 흘리면 그것도 뭐냐면 이 땀에 냄새가 나는 것은 노폐물들이 빠져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피부도 아주 중요한 해독 기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장이잖아요. 장은 우리가 장해독이란 말을 따로 별도로 쓰는 정도로 장은 중요하거든요. 특히 암 환자분들한테는 면역하고 관련되고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암을 치료하는 물질도 만들어 낼 수가 있고 또 면역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말이 그래요. 암에 있어서 장에서 담당하는 면역이 한 80% 정도를 담당한다 할 정도로 장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장 해독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또 호흡이 폐를 통해서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가운데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들을 바깥으로 또 빼내거든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해독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폐가 나쁘면 이런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해독하는 데서 림프관이라든지 또 혈관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 해독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저는 해독에 중요한 게 뇌라고 생각해요. 뇌는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부분 그리고 신경 호르몬들하고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관여하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암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뇌를 어떻게 잘 해독을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뇌도 해독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독을 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너무 많은 해독을 하는 경우에 좋지 않아요. 저 얼마 전에 우리 환자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1년 동안 장 해독을 한 거예요. 관장을 매일 하루도 안 빼고 1년간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좋을까요? 우리 아마 여기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서 해독, 커피 관장 오랫동안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보통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해독 관장을 권할 때 한 달 정도, 이 정도만 하라고 권하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많이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장에 있는 미네랄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전해질이 빠져가지고 기력이 떨어지게 되고 생리적 불균형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고 면역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장에도 가면서 그 전해질 빠져가 너무 과했을 때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환자 본인도 직접 느끼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간 해독할 때 해독을 3단계로 나눠요. 1단계 해독, 2단계 해독, 3단계 해독을 나누거든요. 1단계 해독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산화물이 막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 산화물들이 왜 산화물들이 문제냐면요. 산화물들은 우리가 칼이나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만든 게 옆에 있는 조직들을 막 찔러요. 쉽게 설명하면 그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어떤 이제 그 전자 하나를 뺏기 위해서 그 산화물들이 자기가 환원되기 위해서 다른 조직에 있는 전자를 빼뜨리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쉽게 설명하자면 칼로 찌르거나 창으로 찌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못하게 일시적으로
창이나 칼을 갖다 꺾어 놓는 작용이 1단계 해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꺾어진 놈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펴져요. 그래서 또 공격을 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단계 해독은 뭐냐면 이 막 꺾어 놓은 놈들을 어디 격리를 따로 시키는 창고에 집어넣던가 이렇게 이제 바깥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제 쓰레기차 같은 데가 싣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쓰레기차에다 실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해독은 쓰레기차가 계속 쌓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바깥으로 이제 끄집어내는 게 이제 뭐냐면 간에서는 담관을 통해서 장으로 해서 대변으로 나가게끔 하는 거고, 우리가 콩팥은 어때요? 콩팥에서는 우리 혈액을 거르잖아요. 거르는 가운데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의 해독이 있는데 여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1단계에서 꺾어놓은 중간에 1.5라고 할까요? 그 중간에 있는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반응성 산화종 해서 ROS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빨리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1단계에서 너무 많이 만들어 놓는데 2단계가 처리가 안 되면 이놈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암은 요놈이 더 문제예요. 이 ROS가 더 문제거든요. 이 ROS가 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DNA 손상을 이놈들이 일으켜요. 그래서 1단계 해독하고 2단계 해독 사이에 이게 균형이 안 맞았을 때는 더 문제가 되고 암을 새로 발생할 수도 있고 암이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항산화제를 많이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산화제를 너무 많이 썼을 경우에는 대부분 다 우리가 항산화제라고 하면 1단계 해독에 관여된 게 많아요. 그래서 항산화제 너무 많이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바로 1단계하고 2단계 균형이 깨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은 항산화제를 쓰는 것을 우리 환자분들한테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줄이란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항산화제를 너무 많이 썼을 경우에는 내거 면역이 떨어진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면역세포라든지 이런 면역세포들도 사실은 암을 죽이고 바이러스를 잡고 하는 부분은 산화물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효소라든지 이랬지만 산화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산화물들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우리 산화물들이 아주 소량일 경우에는 신호 전달하는데 이 산화물들이 관여를 해요. 그래서 중요한 생리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항산화제 너무 많이 써버리면 우리가 면역 기능도 떨어지는 거예요. 무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호 전달 문제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항산화제를 너무 많이 쓰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환자분들이 뭐 누가 이거 주고 저거 주고 이게 좋다 하면 막 나중에 모으다 보면 대부분 기능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항산화하고 관련된 제품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너무 남용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이런 판단을 하시기 어려우면요, 어떤 그 의사 선생님들한테 가서 조언을 받으시면 돼요. 저도 우리 환자들이 오면은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가지고 있는 기능식품을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를 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것은 먹으면 되고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되게 저는 이제 그걸 꼭 해주거든요. 근데 보면은 우리 환자들 가지고 오라면은요, 정말 큰 가방 하나를 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그게 다 좋다고 먹겠지만 오히려 본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독이 중요해요. 암 환자한테 아주 중요하지만 너무 무리한 해독,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우리 환자들이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이 다음에 어느 병원으로 갈까, 어느 의사한테 갈까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치료하는 과정에서 힘들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예기치 못했던 법들,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관여를 하고 가족 간의 문제도 생기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잘못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 나죠. 치료 수술 후유증이 있어. 이런 부분들이 막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 진단을 받게 되면 냉정해져요. 그리고 암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급한 병은 아니에요. 응급실에 바로 들어가서 해야 될 그런 병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정확한 진단을 하는데 약간의 시간 여유는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일단은 먼저 암에 대한 것을 개요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앞으로 암을 치료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하면 모르죠. 그래서 약간은 안 다음에 또
이게 그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문들을 받아가지고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치료 계획이라는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만 보는 게 아니고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뭘 할 것인가까지도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렇다면 자 일단은 처음에 표준 치료 먼저 하겠죠. 그러면은 어느 병원에서 어느 의사한테 내가 치료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치료 방법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내 암에는 내가 유튜브나 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런 치료를 하더라. 이런 것 정도는 계열을 잡고 있어야죠. 그래서 교수가 설명을 할 때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내 생각하고 틀려? 그러면 교수한테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 방법에 후유증이 좀 적다는데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모른다면 교수가 한번 그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잘못되게 되면 이제 그때 가서 후회하고. 근데 암은 나중에 잘못했을 때 후회하지만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잘 없는 병이 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항암이나 방사선이 끝나고 났을 때 나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를 관리할 것인가. 암이라고 하는 병은 5년, 10년을 봐야 되는 치료하는데 한 몇 개월 끝나는 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관리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이며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내가 앓고 있는 동안에 다른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고 되게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암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 앞에 모든 절벽이나 아주 깜깜한 터널 속으로 들어간다는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건 막연한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부분들. 그래서 암은 시작부터 내가 미래에 뭘 할 것인가까지 종합적으로 다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여기에 보면 이런 부분이 하나 나와요. 항상 내가 치료하면은 긍정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암에 있어서 어떤 첨단 치료들이 앞으로 내가 현재 쓰고 있는 치료가 뭔가가 나한테 효과를 다 못 낸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그래 됐을 때 외국에 있는 어떤 치료법도 찾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나한테 맞는 것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다른 테크닉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면은 나중에 저는 그런 환자들 참 많이 봐요. 의외로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치료 방법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대학에서 해주는 그 병원에서 해주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자료들을 찾고 하다 보면은 또 다른 병원에서 여기서 하지 않는 이런 치료법들이 나한테 맞는 경우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치료를 하지 못해요. 대학에서 치료를 해주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치료를 받는 입장이 아닌 환자가 치료하는 입장에서 중심이 환자 본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총 감독이 되고 총 지휘자가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야 정확한 치료가 되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암 치료는 이렇게 총체적인 종합적인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암 진단을 받고 나면 제일 먼저 이제 병원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병원으로 갈 것인가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어느 의사한테 맡길 것인가. 근데 대개 환자들이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어느 병원이 내 암을 가장 치료를 잘 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되겠어요? 그 병원에서 얼마만큼 많은 환자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암에 대해서 치료를 했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성공률이 좋았는가, 그런 부분들을 보고 병원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안에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는 의사를 선정을 해야 돼요. 저는 의사를 선정할 때 그냥 어느 병원에 유명한 의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내 치료를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꼭 그 잘해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본인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한다면 의사하고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대화를 했을 때, 저 의사하고 나하고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 저 의사가 나한테 설명하는 치료법이 타당성이 있고 이해가 된다. 그럼 내가 맡겨도 되겠다. 이걸 판단을 하고 의사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암을 치료하고 있는 동안에 나를 간호해야 할 가족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하잖아요. 내가 어디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내 가족들 어디 제주도에 있어요. 한 번씩 오기 힘들잖아요. 이러면은 곤란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이제 고려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고려돼야 될 부분들이 경제적인 부분도 있어요. 내가 뭐 암 치료라는 게 사실 보면은 돈이 많이 드는 치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내가 경제력이 안 된다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력을 그래도 가장 내 능력에 맞을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해주는 병원을 찾아야, 그리고 그런 치료 방법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가 또 내 암에 대해서 많은 과학적인 어떤 시스템이나 임상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 요즘에 새로 나온 약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상하는 약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표준 치료를 하다 보면은 약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새로 나온 임상약을 접근할 수 있는 병원이 좀 필요하겠다. 되게 우리가 대학에서 임상을 할 때는 자기 환자들한테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있는 환자들한테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하고 맞는 임상약도 한 번 정도는 우리 교수들이나 이렇게 상담을 할 때 타진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병원인가, 이런 부분도 병원을 선택할 때 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병원이나 의사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질문을 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그죠? 알지 못하면 아무 질문도 못 해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 교수님들이 바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의사들이 말이 그러잖아요. 3분 진료 하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내가 물어봐야 하잖아요. 그러면 미리 요약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그러려면 물어보려면 자기가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공부를 해서 내가 이거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한테는 어울리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교수님이 어떤가요?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수분들이 시간이 많으면은 우리 환자분들한테 환자가 설명을 안 하더라도 세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근데 바쁘니까 그런 부분도 하기가 어렵고, 또 환자 입장에서는 이걸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환자가 나한테 얼마나 친절하게 해주느냐, 예? 그리고 내 말을 조금 들어주느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의사한테 나를 맡길 거다 안 맡길 거다 이거 판단하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먼저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치료법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캐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교수가 이게 아니야 했을 때 그거를 이러니까 아닙니다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저는 가장 맞는 의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있죠.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내 하라는 대로 하세요.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감 형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분들을 선택할 때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공감대 형성인데, 그 공감대 형성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기분 좋게 뭐 친절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치료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저는 있다고 봐요. 암에 걸리는 성격과. 보통 우리가 암에서 성격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이타주의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환자들이 항상 이런 말이에요. 암 진단을 받으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을 위하기보다는 남들을 위해서 나는 희생을 좀 많이 했다. 그런데 왜 내가 암에 걸려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암이라는 것을 우리 환자분들은 죄의식을 갖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환자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암 환자는 죄를 지은 게 없다. 왜냐? 이타주의, 오히려 남들을 위해서 하다가 암에 많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 성직자분들도 보시면은 사실 이제 뭐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신부님들이 되게 이제 암에 걸리면 좀 감추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래요. 이거 감출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분들이 암에 걸린 것은 진짜 남들을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근데 그 희생했다는 것 때문에 암에 걸리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희생을 함으로써 자기의 욕구를 억제한다는 거죠. 이게 스트레스거든요. 남들한테 뭐 좋은 일을 했어요. 선물을 했어요. 그럼 그 선물을 안 하고 나를 위해서 썼다면 나 기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한테 했다는 거죠. 남한테 할 때는
이게 거기에서 얻는 기쁨도 있겠지만 내 자신한테는 스트레스라고. 내 것은 내 욕망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이타주의가 가장 우리 암 환자분들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서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바꿔야 됩니다. 이타주의는 약간의 이기주의로.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이제부터 너 자신을 위해라. 그리고 암을 이기고 나면 그다음부터 그 환자들이 정말 자신을 이기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타주의보다는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위해 줄 아는 그런 부분들로 많이 우리 환자분들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환자한테 저는 가끔 농담 삼아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명품을 사든지 만들어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명품은 뭐 돈 많은 사람들이야 뭐 명품 얼마든지 하겠죠. 그렇지만은 뭐 그렇지 못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제가 이제 그 명품이라는 표현이 그냥 뭐 비싼 이런 제품을 사라는 뜻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좀 빛나게 해줄 수 있는, 나를 좀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거, 나를 위해서 치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암에 잘 걸린다. 그리고 이제 또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는 남들보다 뒤처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뒤에는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한 긴장이 있어요. 어디 가서도 자기 자신을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누가 나를 쳐다볼까 두렵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면역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또 한편으로는 책임감이 너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되게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소심함이 면역을 떨쳐요. 그리고 또 뭐냐면 불안감이나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암에 잘 걸리는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성격적으로 보면 저는 우리가 너무 어떤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들이 약간의 강박감이 있어요. 노이로제 비스만 있어요. 책상에 앉았어도 각을 맞춰야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집안에 들어가면 조금만 흐트러져 있어도 못 보는 사람들. 그리고 먼지가 하나 있어도 그걸 못 보는 사람들. 이런 성격인 사람들이 암에 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둥글둥글 해주라는 이야기를 해요. 둥글둥글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거 금방 안 된다 해도 하늘이 무너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 어떤 노율의 강박관념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갖지 말라 하는데, 사실 우리 암 환자분들은요, 긍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어떤 게 뭐 이거 하나 안 한다 해서 큰 일 나고 이런 거 없다는 거, 그리고 의지를 기르는 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성격인 분들은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되게 이제 암 환자분들이 딱 진단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암에 대한 공포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떻게 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불안 요소로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은 이제 암을 진단받은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암을 치료받고 회복된 사람들이 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되게 암을 잘 극복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암은 나을 수 있다는 보장만 있으면 한번 알아볼 만하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한 세상밖에 못 산다. 그런데 두 세상을 살 수가 있다. 이제 우리 암 환자들이 개념이 달라져요. 암을 걸리기 전하고 암을 걸리고 나서 왜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암을 걸려보지 않은 사람들은 명예, 돈, 어떤 성취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구를 해요. 이걸 추구하는 데서는 내 몸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내 자신을 혹사시켜 가면서 이걸 만들어요. 이게 모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암을 딱 겪고 난 사람들은 이게 너무 덧없다 이제는. 이게 아무리 있어야 내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다, 이걸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삶에 대해서는 완전 바꾸는 삶을 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진단받은 사람은 그 생각을 못 해요. 그리고 또 이 암을 앓고 투병을 하는 과정에서 얻은 삶의 경험이라든지 지식을 가지고 또 다른 내 미래의 삶에 대한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암에 상담을 하는 이런 직업을 갖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기에서 터득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환자분들이 어때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암이라는 병 하나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병에는 어떤 만성 질환들도 많거든요. 당뇨, 뭐 고혈압, 그 다음에 뭐 뇌졸중, 그 다음에 어떤 심장병. 요즘에는 수명이 길다 보니까 이런 병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병들이 대부분 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내 몸을 혹사를 시켜서 만들어낸 병들이 되거든요. 그런데 삶의 중간에 암이라는 병을 딱 한번 앓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 몸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어때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예방하는 방법들을 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암을 극복하고 나면은 내가 만약에 암이 없었으면 살았을 수명보다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는 그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오히려 나를 더 오래 살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나한테 왜 내가 이렇게 암에 걸렸어? 내가 참 누구 원망스럽고 막 이런 개념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걸 잘 극복을 하면은 나한테 더 밝은 미래가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경험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직업으로서 내가 지금보다 더 잘 살 수도 있다. 잘 산다는 것은 돈과 명예 이런 것도 있겠지만 건강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어떤 삶의 질을 더 좋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벽에 부딪혔다고 생각할 때는 극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 암 발생률이 높죠. 그거는 우리가 통계적으로는 당뇨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한 30% 정도의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유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포도당이 혈당의 농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사실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포도당 암은 밥이잖아요. 암에 밥이 충분하잖아요. 그만큼 갖다 쓸 재료가 많잖아요. 그 암이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거고 암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지는 이런 꼴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대개 인슐린 저항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이라는 것은 이 호르몬이 우리가 당뇨에만 관계되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인슐린은요,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성장시키는 그런 부류에 속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성장시키는 역할은 다 해요. 그러면은 뭐예요? 암세포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이 우리 이제 몸 안에서 IGF라는 물질로 바뀌어요. 그래서 인슐린 유사 성장 요소 이걸로 바뀌거든요. 그렇게 되면 암을 성장시키는 역할도 하고 특히 이 IGF는 암 중에서도 줄기세포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악성인 암으로 갈 때 보면은 IGF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검사상으로 이걸 체크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IGF BP라는 걸 체크를 해서 이게 수치가 너무 낮아진다. 그러면 IGF가 올라갔구나. 이제 이걸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약을 쓰기도 하는데 그만큼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암을 발생률도 높일 수 있고 좀 더 악화될 수 있고 치료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걸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숙변하고 변비는 일단은 변비는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어떤 게 변비라는 걸 다 아실 거예요. 그럼 이제 숙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숙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는 변을 숙변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장 안에 뭐 변이 오랫동안 고여 있다? 고여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내시경을 해가지고 보이는 그런 변은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장 해독이 필요하고 뭐 숙변 제거를 한다. 저는 숙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러면 저는 대장 내시경 했는데 장이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숙변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데 숙변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숙변은 장벽에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보면 반짝반짝 윤이 나는 게 있어요. 그게 한 막이 하나의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종이 같은 것을 A4지 같은 거 뭐 코팅 하잖아요. 그러면은 반짝반짝한 비닐막을 씌우잖아요. 그렇듯이 장벽에 이렇게 비닐막처럼 막이 하나 씌워져요. 그리고 이 막이 세균들이 그 막을 만들어요. 그리고 막 안으로 이 세균들이 숨어요. 그러니까 장벽하고 코팅한 막 사이에 균들이 그 안에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약을 써도 잘 안 듣는 이유가 이 숙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요 막을 숙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암한테 무슨 영향을 주느냐? 그럼 이제 변비를 한번 가지고 살펴볼게요. 변비가 될 경우에는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노폐물이라든지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발암물질이라든지 또 장 안에서 만들어진 발암물질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빨리 빠져나가야 돼요, 변으로. 근데 변비가 되면 못 빠져나가고 오랫동안 체해 있잖아요. 그래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암을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용종 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미생물들이 못 빠져나가니까 여기서 이 미생물들이 발암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만들어내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요. 또 우리 장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발암물질들이 보면은 우리 먹는 육식 속에 들어있는 뭐 니트로사민 같은 거 그리고 또 우리 담즙이 있죠. 담즙이 그런 영향을 발암물질로서 작용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나쁜 미생물들은 베타 글루쿠로니다제라는 효소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 몸에서 사용하고 이렇게 이제 간을 통해서 배설시키는 여러 가지 특히 호르몬들이에요. 여성 호르몬 같은 거 이런 경우는 우리 차에 싣고 이게 간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서 대변을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이게 단백질이거든요. 이런 그 호르몬하고 단백질이 결합을 해서 대변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걸 떼놔버려요. 떼놓으면 이 호르몬이 다시 몸 안으로 흡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실제 우리 몸 안에 호르몬 수치가 많이 올라가요. 특히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들 같으면 이것 때문에 암이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변비가 이제 그런 역할을 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숙변 같은 게 이런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막하고 장벽하고 막 사이에 균들이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벽을 손상을 많이 줘요. 그래서 손상을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이 이쪽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라. 여기에 가서 여기에 전쟁터가 되기 때문에 다 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암을 잡을 수 있는 면역 세포들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면역이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장이 나쁠 경우에는 면역이 떨어진다고 되는데 이런 현상이 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변비나 숙변은 암에 나쁜 영향을 주고 심지어 그 안에서 암을 키울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암은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는 걸로 돼 있잖아요. 자각 증상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이 진단이 늦어지고 그것 때문에 늦게 발견이 돼서 암이 어려운 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각 증상이 나타났다. 암에 대한 자각 증상이 나타나면 자각 증상이 일단 나타나면 조금 진행이 된다고 봐요. 진행은. 그렇지만 이 자각 증상이 말기나 사기나 이렇게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각 증상이 나서 들어가 보면 특히 이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압박을 줘서 생기는 게 많거든요. 압박을. 그러니까 일단은 커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약간의 뭐 전이가 됐다든지 그런 가능성들이 높은 거죠. 높아서. 그렇지만 말기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다르거든요. 우리 사기하고 말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사기는 한마디로 다른 장기나 조직에 전이가 됐을 때 그냥 사기라고 하는 거고, 이게 바로 어떤 생명을 앗아갈 정도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말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암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걸 이제 우리가 말기라고 보는 건데 그 개념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게 자각 증상이 있어서 이제 난 늦었어. 일단 치료를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자각 증상이 발견돼서 이렇게 진단이 된 경우에는 치료를 빨리 서둘러야 된다. 자각 증상이 없을 때 발견했을 때는 시간 여유가 조금 더 있어요.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치료법들을 생각해가지고 살 수 있겠지만 자각 증상이 있어가지고 진단이 된 경우에는 좀 더 진행이 돼 있는 암이기 때문에 빠른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각 증상이 없는 환자들보다는 치료를 서둘러야 된다. 그리고 빠른 결정을 해야 돼요.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보면 우리 환자들은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고 막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빠른 결정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자각 증상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말기는 아니고 단지 조금 치료를 서둘러야 되는 그런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외로 생각되는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우리 뜨거운 물 있잖아요. 뜨거운 물이 발암물질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 아마 아시는 분들 잘 없을 거예요.
근데 뜨거운 물질이 발암 물질로 돼 있어요. 그거는 대개 우리 구강암이나 그 다음에 인후암, 식도암 이게 잘 온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우리가 저쪽에 보면은 아이슬란드나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 중국은 뜨거운 차를 좋아하잖아요. 그 문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도암, 인후암이 많은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코올은 우리가 이제 간암을 잘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다른 암들을 많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유방암, 알코올이 간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 유방에 영향을 더 많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방암에 그 영향을 주는 게 일주일에 한 잔밖에 안 마셔도 15% 정도를 암 발생률을 높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방암 같은 것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식도암, 위암에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신장 방광암에도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코올이 의외로 그런 부분들을 일으키는 물질이고, 주방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연기 있잖아요.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는 특히 어때 폐암 중에서도 비흡연자들 폐암은 그 원인이라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에 보면은 막 연기가 나도 뭐 그냥 조리하고 그런데, 그래서 특히 요즘에 그 학교 급식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기를 시키는 것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안 발생하는 원인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탄 음식은 발암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봐야죠. 특히 이제 육류 같은 거, 이게 부분이 육류, 그러니까 단백질, 지방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대표적으로 탄 음식 속에 많이 만들어지는 게 HAC라고 해서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되게 이제 이게 육류나 생선류 여기에 이제 가열이 됐을 때 이제 만들어지는 물질인데, 이게 되게 이제 뭐 간암이나 그다음에 전립선암, 그리고 대장암, 유방암에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 PAH라 해서 폴리사이클릭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 이게 만들어진 이 물질을 보통 이제 대표적인 이제 벤조피린이라는 게 많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그 고기 같은 거 구울 때 연기 속에서 이제 이렇게 그 만들어지는 벤조피린. 그리고 우리가 담배에서 폐암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이 벤조피린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주방에서 이렇게 그 튀김이라든지 생선을 굽게 되면 연기 나잖아요. 미세먼지 속에도 만들어지는 게 벤조피린. 자, 이런 부분들이 발암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옥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탄 음식은 일단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탄 음식은 가능한 한 섭취하지 않는 게 좋다. 특히 직화구이 할 때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어쩌다 한번 먹으면 괜찮겠죠. 그런데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또 직화구이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는 그 타버린 부분을 좀 잘라내고 먹어야 되고, 그리고 가능한 한 저는 직화구이를 할 때 직화하는 자리에서 먹는 것은 썩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직화해서 옮겨주는 것을, 이제 직화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내가 암에 안 걸리려면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남이 구워다 주는 것을 먹는 게 가장 좋죠. 왜냐하면 그 연기도 안 좋거든요. 가능할 수 있고, 또 그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뭐 대학에서 당신은 3개월,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선고를 받았는데 산속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내가 뭘 먹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암이 없어졌다. 뭐 이런 케이스들이 이렇게 뭐 책이나 이렇게 언론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가능한데 그렇다면 이게 모든 사람한테 가능하냐?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통계적으로 볼 때 아주 드문 케이스란 말이에요. 드문 케이스. 그런데 그런 케이스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냐? 어떤 특정한 곳에 가서 먹었던 음식이라든지 생활하는 방식에 있어서 내가 내 몸에서 생기는 암에 대해서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줬던 부분들을 개선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개선하는 것은 면역도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유전자를 계속 가장 영향을 많이 줬던 유전자를 꺼버리는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외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이 돼서 그래 될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위험한 게 뭐냐면 이걸 자주 이게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자연치유 하는 분들한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연치유를 할 경우에 항상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사례예요. 누가 이걸 먹고 좋아졌다더라. 암이 나았다더라. 근데 그럴 확률이 로또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1000명 중에 하나, 10,000명 중에 하나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지, 항상 몇 명이 이걸 치료해서 몇 명이 좋아졌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위험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은 해요. 가능을 하지만 확률적으로 생각을 할 때 내가 그런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하지만 그 확률이 적기 때문에 본인이 그럴 가능성은 크게 없다.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 분들은 좀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꼭 통계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점을 꼭 주의하고 하셨으면 해요. 좋아하는 음식 먹는 게 맞아요. 그런데 누가 좋아하는 거냐? 저는 이제 우리 환자들한테 그래요. 입하고 뇌가 좋아하는 음식이냐, 아니면은 내 몸이 좋아하는 음식이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우리가 음식 습관을 참 고치기가 힘들어요. 우리 그 뭐 탄산음료 좋아하는 사람들은 탄산음료 끊으면 난리가 날 것 같잖아요. 그거는 머리하고 입에서 막 땡기는 거죠. 그런데 그게 좋아하는 음식인지. 그런데 사실은 좋아하는 것은 내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내 몸이 좋아하는 음식하고 입이 좋아하는 음식은 다르기 때문에 그건 구분을 잘해야죠. 내가 먹고 싶었던 음식, 지금까지 살면서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암에 걸린 거잖아요. 이거는 내 입이, 그 다음에 머리가 좋아했던 음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좋아하는 음식을 바꾸자. 내 몸이 좋아하는 음식.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은 맞아요. 하지만 내 몸이 좋아하는 음식. 그래서 약이 어때요? 약은 입에는 쓰나 몸에는 달다. 뭐 이런 말을 하듯이, 그래서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 보면 화장품 있죠, 화장품. 특히 또 그 아로마라든지 이런 방향. 그러니까 아로마도 좋은 걸 써야 돼요, 쓰면은. 그래서 아로마도 보면은 코스메틱한 게 있고, 공업용이 있고, 그리고 그 의료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속에는 약간의 발암물질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뭐 모기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이런 부분들이 발암물질인 경우 있고, 그리고 또 요즘에 캔 음식이 많이 있잖아요. 캔 음식 조심해야 돼요. 캔 음식은 안에 특히 이제 그 육류캔인 경우에 막 따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 라면 끓일 때 참치캔 하나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먹고 하잖아요. 그런데 막 따가지고 바로 넣으면 니트로스 아민이, 아질산 나트륨이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어서 니트로스 아민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발암물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캔 종류도 발암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캔을 땄을 경우에 5분 이상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럼 안에 있는 불들이 날아가요. 그 다음에는 괜찮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있는 게 보면은 미세플라스틱이에요. 요즘에 미세플라스틱이 엄청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먹는 생수 속에도 미세플라스틱이, 말이 그래요. 보통 1년, 이게 생수를 많이 먹는 사람들 1년에 그 생수병을 통해서 우리가 미세플라스틱 한 4만에서 10만 개 사이에 미세플라스틱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수를 먹을 때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고, 그래서 생수병을 쓸 경우에는 우리 특히 가열된 곳에 둬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운동회라든지 어떤 뭐 외부에서 행사할 때 막 뜨거운 여름에 생수병 밖에 내놓고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환경 호르몬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미세 플라스틱 계통에, 그리고 이제 또 이 미세 플라스틱이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요즘에는 암을 일으키기도 하지만은 여러 가지 만성 질환도 같이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영향을, 암하고 관련돼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암을 치료하는 데서 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치료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암은 의지가 중요해요. 그 의지는 여러 가지로 영향을 줘요. 첫째는 의지가 나올수록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많이 유발을 해서 교감신경이 이게 줄어들고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고 면역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의지가 강할수록 치료율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 해도 그렇잖아요.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경우고, 그런데 뭐 끌려가듯이 하는 경우는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라시보 효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플라시보 효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정도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의사나 약을 믿고 거기에다 믿음에 대한 치료라는 거거든. 그런데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내가 의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의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플라시보 효과도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의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런 이제 부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야 의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의지가 안 나와요. 그런 부분에 그 의지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암 환자 때 저는 이제 이런 말을 가끔 많이 하죠. 우리 이순신 장군이 써먹었던 말. 생즉사 사즉생.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암 환자들이 보면은 불안해.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이것 때문에 나빠져서 죽을 수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 환자분들이 나는 이 암을 가지고 죽는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좋아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암이 치료하고 하는 것은 뭐 생즉사 극단적으로 사느냐 죽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죽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치료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종 우리 환자들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죽음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된다. 언젠가는 내가 암을 안 알았더라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저는 죽음이라는 게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세상에 살기 이전에 어디에 있었는가?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우리는 그곳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그곳으로 가는 것 차이밖에 없는데, 너무 그거 모르니까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죽음을 대한 이야기가 우리 환자한테 꺼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몇 사람의 내 눈앞에 있는 환자들 있는데 참 말하기 어려운 거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은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환자분들한테 뭔가 조금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길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말 해요. 죽기 살기를 한단 말 하잖아요. 죽기 살기를 한다 하는 것 자체가 어때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거죠. 거기에는 보면 죽음이란 말이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면 저는 우리 환자분들은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바로 죽기 살기. 강한 의지가 되고 치료 의지가, 그게 치료 의지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을 제가 이제 서두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린 건 있는데, 정말 암이란 병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선물 세트 중에서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암은 어느 한 방향에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암은 제가 항상 설명할 때 이 말이에요. 한 방향에서 때리면 이 암은 다른 방향으로 튀어나가요. 이쪽에서 때리면 저쪽으로 가고, 또 이쪽에서 때리면 저쪽으로 또 가는, 이런 게 암이거든요. 그래서 암은 왜 그러냐면요, 원인이 정확하냐 다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원인이 밝혀져도 암은 진화를 해요. 그래서 암은 항상 똑같지를 않아요. 세월이 갈수록 암은 발전을 해요. 우리 치료에 대해서 빠져나가는 균형을 또 찾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암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암은 정신없게 만들어라. 이쪽 방에서 때리고 저쪽 방에서 같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때려야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암 치료는 종합 선물 세트 치료하듯이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소총을 쏴갖고 잡는 것보다는, 우리 옛날에 가면은 산에서 사냥할 때 산탄총 쏘잖아요. 여러 개가 날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맞힐 수 있도록. 그래서 산탄총을 쏘는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치료가 된다. 즉, 대학에서 하는 현대의학적인 치료라든지, 또 통합의학적인 부분들, 면역이라든지, 이런 유전자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우리 환자분들이 항상 관심 많이 갖고 있는 자연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지는 치료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해요. 어느 하나에만 치우치는 것은 정확한 치료법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종합 선물 세트 말씀드립니다.